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하정입니다. 저는 지금 지방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주부로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제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부모님 때문에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였으며 언젠가부터는 무조건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 아버지의 충격적인 민낯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멎을 듯 뛰고 숨이 막혀옵니다. 그날의 기억은 언제나 제 삶의 시작점으로 저를 끌고 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22살의 그 겨울로 말입니다. 저를 돌봐주시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집을 나간 8살 이후 제 세상은 오롯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보는 아버지에게 저는 그의 손과 발이었고 그의 눈과 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은 명문대를 나온 촉망받는 교수였으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모든 지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리를 잃었고 그쯤 대학교 주점에서 일하던 천박한 엄마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저를 가졌다고 말이지요. 네 엄마가 딱 그 인생 한 방에 목숨 건 여자였다. 얼마나 못됐는지. 순진하고 착한 나를 한 방에 후려서 제 소나기에 쥐고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 너와 나를 버리고 갔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깊은 슬픔과 배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는 나쁜 사람, 아버지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공식은 제 머릿속에 단단히 각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 속 엄마는 앳되고 참 예뻤지만 저는 그 얼굴에서 아버지의 말처럼 교활함과 이기심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싹틀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저는 그 마음을 누르기 위해 더욱더 아버지에게 헌신했죠.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휴학계를 내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제 삶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에서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잡문서를 처리하며 무표정하게 하루를 보내던 제게 유독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8살이 많은 박선우 씨. 그는 제가 서류에 손을 베이면 반창고를 건넸고 제가 끼니를 걸으면 김밥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의 자상함과 따뜻함은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에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퇴근 후 그의 차를 타고 가는 길, 휴일 후 한적한 공원을 걷는 것, 그의 손을 잡는 것, 그의 손은 참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휠체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보내야 할 휴일에 데이트를 나서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졸랐지만 선우 씨가 주는 행복은 그 죄책감을 잠시 잊게 할 만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제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얼굴에 떠오른 미세한 생기를 아버지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정아, 너 혹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냐? 아버지의 나직한 물음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에 서툰 저는 우물쭈물하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표정하던 아버지의 입가에 이내 인자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가 처음 연애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이제 다 컸구나. 하지만 남자는 남자가 알아보는 법이란다. 어떤 사람인지 아비가 한번 봐야지. 집에 한번 데려오너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연애를, 제 사람을 인정해 주시려는 걸까요?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선우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 말 꺼내기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는 기쁨으로
용기 내어 말을 해봤죠.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저희 아버지를 좀 뵈러 같이 집에 갈 수 있겠어요? 하정이 네 집에? 나더러 부모님을 뵈라고? 네,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교제를 허락받으려면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정아, 너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교제까지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일단 생각해 볼게. 그 사람은 단순한 연애로 부모님을 뵙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저를 위해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제게 허락을 맡으러 가겠다고 웃으며 말을 했죠. 약속날 그 사람은 혹여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몇 번이나 옷 매무새를 고치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과일 바구니를 한아름 사들고 왔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어쩌면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성 안에 드디어 저만의 작은 문이 생기는 것이라고요. 아빠, 저희 왔어요. 아빠.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 안의 공기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늘 저를 향해 있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선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저까지 등골이 서늘해졌죠. 선우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아버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턱짓으로 식탁 의자를 가리킬 뿐이었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셋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선우 씨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만난다는 그 사람인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선우 씨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하려는 찰나 아버지는 선우 씨 앞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넘봐? 너 같은 놈한테 절대 내 딸 못 줘. 절대로. 내 딸은 아무도 나한테서 못 뺏어가. 아버지는 그 차가운 물을 선우 씨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인자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드러난 것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멸과 광기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믿어온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죠. 금빛인 줄 알았던 세 장의 철창이 비로소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허공을 가르던 그 찰나의 시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뚝뚝뚝 선우 씨의 머리카락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치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그의 얼굴, 그리고 그 앞에 선 아버지의 일그러진 표정, 제가 평생을 믿어온 아버지의 인자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습니다. 이곳은 분명 끔찍한 실수일 거라고, 아버지가 잠시 오해하신 걸 거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절규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모욕감이 어쩔 줄 모르는 선우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감히 나이 먹고 능력 없는 놈이 내 딸같이 어리고 똑똑한 애를 채가려고 해? 주제 파악 못하는 네 놈, 낯짝 한번 보려고 오라 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이 먹고 능력 없는 놈. 선우 씨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세상에서는 그가 그런 모욕을 들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딸 하정이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아버지는 곁에 세워두었던 목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불편한 다리를 지탱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위협과 폭력을 상징하는 흉기였죠.
아버지가 목발을 바닥에 내리치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우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상처, 그리고 일말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과 함께 선우 씨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는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아버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있어요, 아버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항의의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도 낯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 너를 위한 길이다, 하정아. 저런 남자한테 네 인생을 맡길 수는 없지. 아비가 더 좋은 남자 찾아주려는 거다. 연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한 길. 그 말은 제게 가장 다정한 위로이자 가장 끔찍한 족쇄였습니다. 아버지의 논리 앞에서 제 감정, 제 선택, 선우 씨라는 한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에 처음으로 그어진 선명한 균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선우 씨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고 그는 제게 이별을 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회사에는 하정의 아버지가 남자를 쫓아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제 첫사랑과 첫 직장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의해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은 아버지의 계획표대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대학에 복학했고 도서관과 집만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수준을 높여야 좋은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융기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아버지의 말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니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소위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못 모르고 만나던 남자는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능력도 부족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성공하는 삶을 제게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본인이 어려운 여자와 결혼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딸인 저만큼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저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 했으며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또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하려던 사람이 누구든 아버지는 예외 없이 반대하셨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대기업 사원, 그들의 직업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사소한 흠을 찾아내거나 혹은 만들어내서라도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제 연애라면 일단 덮어놓고 반대했고 결혼은 더더욱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네 짝은 아비가 알아서 정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통제이자 소유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남자를 찾아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곁에 어떤 남자도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금빛 새장 안에 갇힌 새였고 아버지는 제가 날개짓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성인이 된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딸이 아닌 이하정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 이 집을 나서는 순간 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은 허무하게 발각되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귀신처럼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는 게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아버지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가려던 벌로 방에 갇혔고 호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네 엄마처럼 배신하고 나를 떠나려 하냐고 절규하며 창고에서 이발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방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윙하는 기계음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고 아버지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제 두피를 스치는 감촉, 서걱거리며 잘려나가는 머리카락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제 머리카락은 제 존엄성이었고 제 자아였으며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자애로운 보호자였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제 삶을 올가매는 괴물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 머리카락들은 제 삶의 파편처럼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다 못해 흉측했습니다. 듬성듬성 파먹힌 머리,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 그것은 더 이상 27의 이하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갇혀 날개가 꺾인 채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한 이름 없는 죄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에 이발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틀린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내 딸답구나. 밖에는 위험한 늑대들 뿐이다. 이렇게 해야 네가 헛된 꿈을 꾸지 않지. 다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끊어졌죠.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늘 고마웠고 그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며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증오와 생존에 대한 본능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내미는 식사를 기계적으로 받아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거나 영혼이 완전히 잠식당해 죽어버릴 것이라고. 저는 복수를 다짐하는 맹수처럼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깎인 머리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척 그의 눈을 피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그런 모습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저는 드디어 길들여진 그의 완벽한 소유물이 된 것이겠죠. 하지만 제 심장은 매 순간 탈출의 기회만을 노리며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쟁반에 저녁 식사를 담아 제 방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목발에 의지한 채 문을 여는 그 찰나의 순간, 아버지가 가장 무방비해지는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정아, 밥 먹어라. 아버지가 쟁반을 제게 내미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힘과 분노를 끌어모아 아버지의 가슴을 있는 힘껏 밀쳤습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쟁반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며 음식물과 그릇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돌아볼 틈도 없이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버지의 절규가 들렸지만 다리가 불편한 그는 이미 저를 놓친 후였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저는 무작정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 아버지에게 붙잡히면 끝장이라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어두운 골목에 숨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저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엄마.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 엄마였죠. 어쩌면 제 무의식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성의 기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거짓말로 쌓아올린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거짓의 시작점에 서 있는 엄마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를 버린 엄마였지만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차마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수중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긁어 모아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행정공무원으로 일하는 제 친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는 경악하며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작은 원룸은 제게 잠시나마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항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는 제 흉한 머리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버지의 그림자가 저를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는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괴물 같은 아버지라도 제 손으로 그를 신고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엄마를 만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하정아, 드디어 네 어머니 찾았어. 뭐? 그게 정말이야?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사시고 계시더라고. 여기 봐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엄마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를 만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얼굴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를 버린 것에 대한 원망, 아니면 지금의 저를 구해달라는 애원. 제 마음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산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엄마가 산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집은 제가 살던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엄마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숨어 하염없이 엄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우아한 몸짓,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엄마였죠.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다정해 보이는 남편, 주말을 맞아 함께 외출하는 듯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게 날아와 비수처럼 바뀌었습니다. 단란한 가족, 제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꿈에 그리던 풍경이었습니다. 엄마의 행복한 모습은 제게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저는 그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고 머리는 말했지만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저는 다시 갈 곳 없는 비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에서는 탈출했지만 세상이라는 더 큰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는 마음과는 다른 또 다른 감정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딸로서 엄마에게 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을 더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엄마의 차가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기 저 이하정이라고 하는데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엄마는 그 소리를 들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엄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이내 제 얼굴 어딘가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한 듯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푹 눌러쓴 모자를 천천히 벗자 흉하게 잘린 제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하정? 너 설마... 엄마의 입에서 나온 제 이름은 거의 20년의 세월을 건너온 메아리 같았습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그 떨림은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을 미워했던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품은 따뜻했고 제 등 뒤로 흐르는 엄마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그저 뒤엉킨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에도 모자랄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제 삶을 그리고 이 머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진실이라 믿어왔던 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또 다른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정아, 네 아버지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유복한 집안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엄마의 집에 우유를 배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뒤를 쫓고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약혼자에게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결혼이 파탄났어. 주변에는 내가 그 사람을 유혹한 것처럼 이상한 소문이 퍼졌고 난 그때 뭐에 홀렸던 것 같아. 그 사람의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지. 결국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순간 우리 집에서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 난 쫓겨난 거야. 엄마의 회상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가의 후한 지원을 기대했던 아버지의 꿈은 엄마가 집안에서 절연당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고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할머니의 지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무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엄마를 의심부터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당했다는 교통사고 그것도 거짓말이야.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다 붙잡힌 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 혼자 사고를 낸 거란다. 그리고는 그 다리를 무기 삼아 평생 나를 그리고 너를 올가맨 거지.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근간을 이루던 모든 사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선량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열등감과 집착으로 가득 찬 괴물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둘째를 가졌을 때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할머니의 구박과 네 아버지의 집착 때문에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었지. 그래서 너라도 데리고 나가려다 실패했고 결국 살기 위해 뱃속의 아이 유산한 후 너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하다 하정아. 정말 미안해. 엄마는 오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바쳤던 헌신, 엄마를 향했던 미움,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망친 후 원래 약혼자였던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나 도움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제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현금 1억 원을 쥐어주고 나서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돈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엄마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는 평생을 기생할 숙주였고 엄마에게는 과거를 끊어내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이기심과 상처가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고백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결핍을 채워줄 도구였고 엄마에게는 과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값비싼 티켓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새우는 동안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을 지배했던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은 저를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하정아.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엄마가 말하는 제자리가 어디를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멍하니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의 차가 향한 곳은 제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왔던 지옥과도 같았던 아버지의 집이었죠. 집 앞에 다다르자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지난 20년간의 진실을 무기처럼 든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망설임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 바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얼굴을 먼저 확인하고는 안도하는 듯 했으나 제 옆에 서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는 그 얼굴이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마주한 범인처럼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따지러 왔어요. 애 모습을 보니 그동안 하정이를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알 것 같네요. 이러려고 내 딸 데려갔어?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산 나를 네 엄마처럼 배신하고 떠나려는 게냐? 아버지의 절규는 더 이상 제게 연민을 불어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이상 아버지한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단호한 대답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제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에게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시는 하정이 찾지 말고 잊어요. 그 말 해주러 왔어요. 당신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분명 경고했어. 다신 내 딸 찾지 마.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탈출이었다면 두 번째는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엄마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새로운 옷과 좋은 음식, 따뜻한 잠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겠다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어쩌면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엄마의 집이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엄마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새아버지가 우리를 굳은 얼굴로 맞았습니다. 그는 제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 어디에서도 환영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한 불편하고 경계심 가득한 시선이었죠. 여보, 하정이 왔어요. 엄마의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거실 벽 중앙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엄마와 새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유학 중이라는 두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완벽하고 행복한 그림 속에 당연하게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 너머로 엄마와 새아버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데려오면 어떡해?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당신 전이랑 말이 다르잖아. 내 딸이야. 내 딸 내가 데려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신 딸이기 전에 그 남자 딸이기도 하잖아. 좋게 말했더니 왜 말을 못 알아들어? 난 절대로 못 받아들여. 저 애는 우리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새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불행의 씨앗. 저는 아버지에게는 족쇄였고 이곳에서는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마련해준 방은 넓고 아늑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곳 역시 제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잤고 저와 같이 마찬가지로 잠 한숨 못 자며 난감해하고 답답해하는 엄마에게 저는 먼저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하정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엄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엄마한테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있는 건 제가 불편해서 못 있을 것 같으니 스스로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뜻밖의 제 말에 놀랐지만 완강한 제 태도에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내심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제 손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며 집 보증금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엄마의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3번째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손에 쥔 1,000만 원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엄마의 집도 제게는 진정한 집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터덜터덜 걷던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아버지의 집 앞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 다시 갔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미련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들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김강식, 문 열어. 돈 갚을 때 됐잖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그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그들의 끔찍한 한마디가 박혔습니다. 돈 없으면 네 딸이라도 내놔. 사채업자들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 숨은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저 역시 저 끔찍한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리는 비상벨을 울리며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제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쓰러져 있는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속이고 제 삶을 감옥에 가두고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괴물이 아니었죠. 빚에 쪼들려 사채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힘없고 초라한 한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몰라. 이제 그 아이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힘 있는 지 엄마한테 갔으니 당신들이 건드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뜻밖의 아버지는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를 팔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그는 저의 행방을 숨기며 저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건드리지 마.
제발 내 목숨 같은 아이라고. 절대 내 딸은 못 건드려. 아주 절절한 부정이네 진짜. 네 딸이 그렇게 목숨 같다면 위험하지 않게 우리 돈부터 갚았어야지. 사채업자는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는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평생 저를 올감했던 그 뒤틀린 집착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기이한 형태의 부성애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움, 분노 중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다리도 불편하고 돈 벌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그가 유일한 피부치인 저에게 그토록 병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방식은 끔찍하게 잘못되었지만 그 시작점에서는 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이곳의 주소를 말하고 사람이 맡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경찰이 출동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채업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정적이 찾아왔고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몸을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를 부추겨 일으킬 수도 그의 상처를 닦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자책감과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엄마가 쥐어준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아버지에게 갚는 마지막 빚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비록 뒤틀린 방식이었지만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마지막 도리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더 이상 제 이름이 아버지의 고통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눈에 담고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설 곳은 아버지의 곁도 어머니의 곁도 아니라는 것을, 저를 향한 울타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저를 맞아들이기 불편해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저와 엄마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었고, 저에게 집착하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평생을 수발하며 사는 것은 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오롯이 저 혼자 제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끝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둘 다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에게 돌아가 그동안의 신세를 갚고 남은 돈을 긁어 모아 작은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먼 지방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제가 살아온 도시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저를 낳아준 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저는 텅 빈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속하지 않은,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묻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탈출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를 실은 버스가 떠난 후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낯선 도시의 풍경 속에 제 자신을 조용히 녹여냈습니다. 제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제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 쓰였습니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였고 외롭게 자랐지만 꿋꿋하게 제 삶을 개척해온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제 과거를 가려주는 안전한 방패이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저는 최진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겪어온 세상의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제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을 함부로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저의 작은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저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함은 아버지의 집착적인 사랑이나 엄마의 죄책감 섞인 사랑과는 다른 온전한 신뢰와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의 곁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안정적인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창밖의 작은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평온을 선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게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하정 씨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하정 씨의 현재와 미래를 사랑할 거니까 저와 함께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을래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제 존재를 온전히 인정받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뵈러 가던 날 저는 제가 만든 거짓말이 발각될까 몹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부모 없이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고아라는 사실에 저를 더욱 안쓰럽게 여기며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제가 평생 갈구했던 가족의 형태를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꾸미고 청첩장을 고르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마음 한편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저를 감싸던 아버지의 모습, 죄책감에 눈물 흘리면서도 결국 저를 떠나보내야 했던 엄마의 모습,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수십 번이고 청첩장 2장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다른 하나는 엄마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소를 적으려 펜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청첩장 한 장이 제가 있어 쌓아올린 평화로운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엄마의 등장이 새롭게 시작될 제 가족에게 혼란을 주면 어떡하지? 결국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제게는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보내지 못한 청첩장 2장은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이 될 분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미셨습니다. 가자. 우리 며느리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시아버님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아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축복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팔에 의지해 버진 로드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진우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의 손을 잡으면 제 길고 길었던 방황은 끝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광경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식장 가장 뒤편, 하객들 사이에 섞여 눈에 띄지 않는 기둥 옆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양복, 그보다 더 낡아 보이는 휠체어,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을까? 누가 알려주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 결혼을 망치러 온 걸까? 아니면 저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온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오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수많은 하객들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집착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회한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축복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시아버님이 하정아 괜찮니? 라고 묻는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눈빛을 거두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눈맞춤은 찰나였지만 제게는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제 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공포, 원망,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안도감까지. 아버지는 저를 망치러 온 것이 아니었죠. 그저 떠나보내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발걸음은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미래가, 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제 곁에 선 남편 진우 씨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서약이 오고 가고 반지를 교환하고 축복의 입맞춤을 나누는 모든 순간 저는 오직 현재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의식의 한 구석에는 여전히 식장 뒤편에 있던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무심코 아버지가 있던 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제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죠. 남편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은 제가 꿈에 그리던 평범하고 단란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으며 저녁이면 다시 만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착도 엄마에 대한 죄책감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하정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은 제게 또 다른 세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옹알이에 답해주고 밤새 뒤척이는 아이를 돌보며 저는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제 아이에게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돌잔치에 쓸 아이의 성장 앨범을 만들기 위해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 돌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서랍 속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 앳된 얼굴의 엄마가 저를 안고 있고 그 곁에 어색한 미소를 띤 젊은 아버지가 서 있던 그 사진.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와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쳐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버지는 그 빚을 다 갚았을까? 엄마는 두 딸과 함께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제 결혼식 날 왔던 아버지는 그 후로 저를 찾으려는 시도를 완전히 멈춘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저는 차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저 혼자만 버려졌다는 생각에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제 삶을 흔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남편 아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높이 안아들자 아이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얼굴에는 완벽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얻어낸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성 너머에 있던 저만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돗자리에 앉아 아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여 주는데 문득 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에 저는 또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아버지의 집착이 사랑이었다면, 만약 엄마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도 저러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어 부질없는 상상을 떨쳐냈습니다. 제 곁에는 남편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에게서는 따스한 햇살과 분유 냄새가 섞인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버지의 성에서 벗어나 저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의 그림자는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망각이 아닌 상처와의 성숙한 공존이었습니다. 때로는 문득 떠올라 가슴 한쪽을 아리게 하겠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니까요.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 너머 이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